차지호 의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주호입니다. 국회로 들어온 지 2년이 됐는데 다른 자리에서는 의원이라고 소개하면 익숙한데 이 자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서 많은 이 학회는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참여해보고 참여를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그 AI입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 몇몇 가까운 선후배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일을 한 21년, 2년, 20년 좀 넘게 전에 인도주의 활동가 의사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그 하나원에서 탈북자 보는 데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국경문사회나 다른 이제 그 인도주의 단체 혹은 인권 단체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이제 소외된 그룹들에 대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일을 했어요. 분쟁 지역이나 뭐 저기 위기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고통들을 겪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이제 없애는 방향 혹은 줄이는 방향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의사의 마음인 거죠. 뭐 그냥 아픈 사람들 좀 치료하고 그렇게 일을 했었었는데 이게 처음 보던 환자들이 난민이고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이게 보니까 사실 뭐 이게 그 의사들은 이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패솔로지를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봤던 패솔로지 그 사람들이 아픈 이유는 이게 몸에 이게 바이오메디컬한 이유들이 아니고 이제 사회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정치가 실패해서 발생되게 되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모탈리티를 높이고 뭐 아니면 뭐 사람 고통들을 늘리는 뭐 트라우마도 만들고 이런 방식의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은 이제 몸의 문제에 집중했다고 하면 저는 그 이면에 사회 구조가 왜 망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라고 했을 때 그 소셜 디터미넌트의 디터미넌트는 뭔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제가 활동가로 있을 때랑 교수로 있을 때는 그 폴리티컬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와 헬스 크라이시스가 어떤 정치적 결정 요인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지 각 개인이 가진 파워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달라진 건강 문제가 인터제너레이셔널하게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지역의 문제들이 사실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다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이게 경제적 자원들이 사실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 자원들이 지원이 되고 뭐 국경 사회나 이런 데는 가서 몸으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 지역의 시스템은 뭐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나아짐이 없을까? 그리고 왜 전쟁들은 반복되고 외부에서 온 여러 가지 원조의 양들이 증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거기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 문제는 왜 계속 취약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쪽에서 일하는 선배들은 나중에는 좀 나이 드시고 교육 문제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평생 일을 하니까 이게 교육이 문제다. 그런 가난한 컨텍스트 안에서 결국 사람이 문제고 제대로 된 이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육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반대로 말을 풀었던 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할 때 기존의 휴먼 온리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어떠한가라는 질문들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랬던 컨텍스트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굉장히 불평등하잖아요. 예, 국가 간에도 불평등하고 심지어 국가 안에서 한국이 학별 사회라고 부르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진 휴먼 인텔리전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가치를 매겨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굉장히 성숙된 선진국들이나 지금 한국 같은 국가와 반대편의 불평등의 끝자락에 있는 국가들은 그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국가들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처럼 이제 교육이나 여러 가지 과학 기술과 뭐 교육 시스템이 연관된 시스템을 2,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많은 국가들과 이제 제가 일했던 인도적 위기 현장들은 이제 사회적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 자원이 있어도 뭐 교육 체계를 2,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의 상황과는 굉장히 반대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가난하고 전쟁 이후에 이전을 겪었지만 한국은 우리 윗세대 때부터 굉장히 과감하게 교육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외부의 자원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성숙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한국 사회 하나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일했던 많은 현장들은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10년 정도 전에 그 알파고 딱 나왔을 때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의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만들어진 불평등성과 차이들을 AI라는 새로운 인텔리전스 레이어가 이제 보급되고 깔리게 되고, 이 AI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티피셜이 아니고 디지털이잖아요. 복제 가능하고, 복제하고 보다 많은 인구에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비용 자체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지금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이제 자원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뭐 어떤 인텔리전 프로덕티비티를 만들 수 있는 그룹들은 선진국 일부에 모여 있다고 하면, 디지털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AI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통합이 돼 나가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 현재 인텔리전스 시스템 불평등성의 패턴 변화는 있겠구나. 그게 이 불평등한 패턴이 더 강화되든 혹은 이제 완화되든 어떤 패턴 변화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한쪽으로 한 가지 경험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0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계속 연구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의료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처럼 특정 모델 만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에 쓸 수 있는 그 심혈관 질환을 조금 더 제한된 장비로 진단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눈에 레티나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베스큘러 패턴 체인지를 가지고 눈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프리딕션 하는 걸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가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가장 큰 모탈리티의 원인이지만 해결이 전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하거나, 아니면 뭐 가난한 국가의 가장 큰 실명 원인은 당뇨가 아니라 풍갈 케라타이티스인데, 그 풍갈 케라타이티스를 진단하는 자동화된 진단하는 거 그거 만드는데 한 2개월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기술들이 그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인도적 위기 상황에 기존과 없는 인텔리전스 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뒤부터는 하나하나 모델들을 연구하는 거는 이제 뒤로 미루고, 어떻게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개발도상국이 가진 혹은 가난한 나라들이 가진 헬스 시스템 안에 이 AI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를 이제 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가난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후 위기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한 연쇄적 충격을 막을 수 없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지금까지의 위기보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훨씬 더 큰 걱정이에요. 뭐 기후 위기가 와서 뭐 서울이 조금 더 더워진다고 뭐 사망률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의 자살로 인한 추가 사망률보다는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가 위험한 거는 연쇄 효과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극단적 기후를 만들고 기후 취약국에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주면 그걸로 먹고 살던 농부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혹은 기근이 들어서 대량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럼 그 지역에 굉장히 그, 그 가까스를 균형 잡고 있던 에스닉 그룹 간의 이제 정치적 균형성들이 깨지면서 거의 많은 경우에 분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쟁이나 전쟁이 생기면 그 시스템 자체가 콜럽션 해버리기 때문에 그 국가 자체의 기능들이 마비되는 형태. 그리고 국가 단위가 예전에는 이런 식의 분쟁들이 전 세계 작은 지역들의 국가 안에 조그만 지역들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생겼다고 하면 기후 변화는 이제 뭐 중동 혹은 서아프리카 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분쟁의 연쇄적 충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2차, 3차 경제 충격들이 기후 취약국이 아닌 한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에 영향을 줘서 이제 인류 전체의 시스템들이 망가지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크라이시스 그 뭐를 연구했던 입장에서 그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크라이밋 혹은 크라이시스 레질리언스 시스템이 있느냐 지금 인류에게 당연히 없다는 게 결론이죠. 굉장히 많은 사회적 고통들과 죽음들을 막을 수 없는 시기가 돼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전통적인 이제 헬스 시스템이나 글로벌 크라이시스의 문제였던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갭은 이제 기후 변화를 거치면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다가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더 똑똑하신 분들은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의 위기도 우리가 막을 시스템이 없는데 앞으로 올 위기는 막을 시스템이 더 없고 그랬을 때 기후 변화가 만든 전 지구적인 변화를 대응해서 이제 우리가 그 레질리언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는 AI 같이 전 지구의 소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가진 변화 요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I가 지금은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뭐 잘 보완할 수 있고 굉장히 유토피아적 미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AI 전환들은 지금 이 상태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충격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뭐 우리가 AI 사회 그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변화라고 봤을 때 긍정적인 면들은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각 국가 사이에 혹은 각 국가 안의 커뮤니티 사이에 인텔리전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한 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A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유럽 같은 국가의 인텔리전스 갭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대신 유럽과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혹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 국가들 간의 인텔리전스 갭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좋게 얘기를 하면 그 국가들과 이제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 간의 이제 형평성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이게 좀 일반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AI가 전쟁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 AI가 전쟁에 쓰였을 때 뭐 저기 큰 규모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런 데서 쓰이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게 자동화되는 경우들에 대한 윤리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그 글로벌 분쟁에서 더 큰 문제는 이게 스테이트 액터들과 논 스테이트 액터들 간의 인텔리전스 갭이 줄어든다고 하면 군사력이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몇십 년간의 전쟁의 패턴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큰 국가들의 전쟁의 비율들은 줄어들고 있고 작은 분쟁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전쟁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 그룹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테러를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그 숫자로 보면 규모로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전 이런 규모가 크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전쟁의 숫자로 보면 뭐 90% 혹은 95% 이상의 그 전쟁들은 국서적인 전쟁들입니다. 근데 이게 영향을 주지 전 세계 질서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는 이 국가들 넌 스테이트 액터들이 가진 힘들이 군사력들이 별로 차이가 없었던 건데 근데
만약 인텔리전스 갭이 스테이트 액터들과 논 스테이트 액터 사이를 줄여버리면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반군들이나 일부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그 바이오케미컬 웨펀들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평등한 국제 질서에 혹은 예전에 식민지 혹은 포스트 식민지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진 분쟁의 요인들 때문에 뭐 수백 개의 전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면 아마 인류는 높은 확률로 절멸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백 개의 전쟁을 양산하는 국제 질서에 살고 있고 그 수백 개의 전쟁들 중에서 10%만 대량 살상 무기만 확보한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제 질서는 아마 무너져 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 문제도 뭐 AI가 사실 생산 없는 노동 없는 생산을 가능하게 되게 만든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AI를 의료 현장에 쓰고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가올 거는 이 노동 문제에서 고도의 실업률. 예전에 이제 막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론 쓰면서 염려했던 그 시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인간의 지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들을 동시에 AI로 대체를 하거나 대체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기업들은 사실상 노동자가 없는 생산들이 가능하게 되고 노동자가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가 없는 기업들이 비교를 하게 되면 노동자가 없는 기업들이 훨씬 더 산업계에서 경쟁력이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를 쓰게 기업들의 강제를 하게 되더라도 시장에서 자연 도태될 수 있을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식의 전환들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뭐 80년에서 100 몇십 년 정도 인터제너레이셔널하게 산업혁명이 왔다고 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제너레이션 안에서 저희는 한 15년 정도의 한 사이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년에서 15년 사이에 AI로 인한 산업 전환들, 기술적 전환들이 완결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완결된 기술 안에서 이제 그 현재 우리가 가진 그 자본주의 체계 대량의 생산들이 노동력에 의존을 하고 노동자들이 샐러리를 받고 그 수입을 얻으면서 만들어진 시장들에 다시 기업들이 이제 결합해 가지고 시장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들이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있는 이 상태가 만약에 한 10년 정도 안에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우리가 가진 경제 시스템은 이 정도 빠른 속도를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AI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진보를 이루고 AI가 이제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보편적 의료 접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셜 디터미넌트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AI와 생명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AI가 생명 자체를 의료 현장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다루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AI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 생태계가 과연 생명들, 그 사람들의 몸과 이제 우리 건강 문제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지 그리고 AI 자체의 기술들이 생명을 다루게 되는 걸 넘어서 AI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이제 소셜 디터미넌스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런 모든 문제가 AI 전환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AI 사회의 큰 전환들에 만드는 그, 그 영향들은 그 엔드 리절트는 결국 우리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국회에 들어온 이유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고
다른 여러 문제들, 뭐 기후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했었지만 저는 AI 문제에 가장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AI 기본 사회라는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었었고요. 그게 우리 내란 시기에 낮에는 집회하고 밤에는 의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들었었는데 그 AI 기본 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AI를 산업 간의 경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공지능 형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일종의 퍼블릭 인텔리전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인텔리전스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링컨 말대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소유의 문제와 이게 수단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만들었는 게 AI 기본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본적인 이게 챗GPT를 뭐 무료로 쓰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AI라는 이제 보편 AI를 공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포용적 금융 혹은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그 보편적 접근들을 가능하고 사회 안정망을 굉장히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지킨다는 게 그냥 복지나 의료 쪽 의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 문제를 아마 향후 3년에서 4년, 이번 정부 말쯤 되면 고도의 실업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들을 만들어 나갈 때 사회 안전망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지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이런 트랜지션 기간을 제대로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AI 기본 사회는 사실상 굉장히 빠른 경제 산업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 보편적인 접근들, 그 전에 가졌던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만들었던 고도의 불평등성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그 바꿀 수 있는 기술적 전환의 시기가 우리 손안에 놓여 있을 때 그 다음 AI 사회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까? 왜냐하면 우리 세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전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 안에서 이 다음 AI 사회를 어떻게 기획하고자 했을 때 저는 AI 기본 사회라는 우리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기본적인 삶들을 충족시키고 급격한 AI 전환들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AI 기본 의료라는 거는 1차 진료 이들이 AI와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사이에 그레이 에어리어들은 이제 리모트 슈퍼비전 형태로 원격 진료가 아닌 원격 슈퍼비전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전문의들이 지원을 하게 하는 형태로 가고, 글로벌 사우스 같은 국가들은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이게 간호사들이 AI와 결합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의사 정도의 진단력과 기본적인 처방 능력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1차 진료를 이제 아주 강화시키는 형태로 가게 되려고 생각을 하고, 복지나 뭐 이런저런 쪽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플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 그랬을 때 이거를 제가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결국 AI 기본사에 대한 비전이나 이 AI를 공공지능으로 사용하는 거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가장 불평등한 곳에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글로벌 노스에서 이게 AI 전환들이 먼저 일어날 거냐, 혹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시스템 전환들은 먼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글로벌 사우스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AI로 인한 전환들이 이 90에서 95% 이상의 전환들, 그런 재원들은 민간에서 오게 되는데, 그럼 민간에 이제 그 국가가 가진 의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혹은 뭐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존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사실 의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의존한다는 거는 거의 민영화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는 거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사실 이 상태로 나가면 민영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몇 가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그리고 그 국가에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 시스템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다 줄 건데,
그걸 어느 국가가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논의가 나간다고 하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상당수는 이제 의료 시스템이 해외에 있는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걸 좀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AI 기본 사회를 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랑 공동으로 이 AI를 기반한 소셜 시스템을 전환시키자, 공동으로 투자 개발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 다자기구들, 유엔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보편적 공공지능으로 활용을 해서 의료 시스템이나 교육, 기타 등등의 글로벌 사우스의 전환들을 서포트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3주 전에 한국에 런칭을 한 게 글로벌 AI 허브라는 걸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AI 허브는 이제 9개 유엔 기구들, 이제 유네스코는 빠졌습니다. 그 WHO랑 이게 WFP, 유엔 난민기구, 그리고 유니세프, 그리고 유엔 개발기구, 유엔 환경기구, 뭐 ITU라는 IT 쪽에 담당하는 기구들, 이제 유엔에서 가장 주요 기구들의 AI 기능들을 모조리 한국에 있는 단일 캠퍼스로 옮기는 거를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 이 글로벌 AI 허브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한국의 한 양자간 노력을 넘어서 이제 유엔 기구 안에서 이런 개발도상국, 특히 이제 인도적 위기 지역에 그 기본적인 소셜 시스템을 AI로 보편적 보장이 가능한 태로 전환되는 거를 여기 와 있는 이 캠퍼스에 와 있는 이 기구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된 형태로 잡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든 아니면 글로벌 AI 거버넌스든 지금은 경쟁 중입니다. 단일한 어떤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제가 AI 기본 사회를 지난 1년간 1년 반 정도 만들어 놓은 과정도 투쟁에 가까웠어요. 이런 산업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쟁 중심의 담론들, 그리고 그 액터들이 대부분이고, 이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극도로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로벌한 컨텍스트 안에서도 민간이 만들어준 수많은 변화들, 소버린 AI로 부르는 국가 간의 경쟁들 속에서 이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AI에 대한 모델들, 그리고 담론들, 그런 다음 AI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들은 극도로 아직은 소수고 힘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해왔던 일들은 여기 일종의 조그마한 그릇과 씨드를 만들어 놓는 영역이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듯이 제가 하는 게 하나의 답이라기보다 질문을 드리는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AI 자체에 대한 리스크나 윤리적 문제들에 집중을 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휴먼 인텔리전스가 가졌던 불평등성과 윤리적 딜레마들, 그리고 그 고통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기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실패들을 이 AI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윤리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시스템을 구축할지, 그 질문을, 그리고 그 질문에 놓여 있고, 이 질문의 과정은 사실 저 같은 정치인이나 학자들의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큰 규모의 정치적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AI 사회, 이 다음 사회 질서, 산업혁명 전후가 바뀌었듯이 AI 혁명 전후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사회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사회,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끼리 독립돼서 국가 간의 극단적인 불평등, 인류의 절반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아직도 굶고 있는 이런 세계를 용인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삶들, 지구에 일단 산다고 하면, 인류라고 하면 기본적인 삶은 유지될 수 있는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갈림길에 놓여 있고, 그거는 아주 큰 규모의 정치적 컨센서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다음 15년간이 이런 AI 큰 전환들을 만들고 그 다음 사회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정부 그리고 다음 한 4, 5년 정도가 그 사회에 대한 원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폭발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들이나 방향성들에 대해서 논의들은 여기 계시는 그룹에서 끌어주셔야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한국 안에서 정치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AI 사회에 대한. 그리고 한국 안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컨센서스는 이 글로벌 AI 허브라는 이런 플랫폼들이나 아니면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상 전 세계의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로 잡혀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이런 논의에서 빠져 있고 유럽은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방에서 하는 논의들이 아마 글로벌하게 주요한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AI 사회가 생명을 다루게 될 때, 생명이 AI 사회라는 큰 전환성에 놓이게 될 때 우린 과연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디베이트들을 충분히 확장해서 생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국회에서 또 재미없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